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의 병원비 원장입니다. 회계사 등록번호는 1460번이고 1970년 12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실시하는 교육에 많이 참석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석 박사님께서 본 강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기초개념과 우리나라 비영리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와 고위목적사업준비금의 연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장수가 많기는 하지만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 많아서 이들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20분 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 3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홍대대학원에서 학부에서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들 학생들의 주된 푸념이 회계 용어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라는 것이 비즈니스 랭귀지라고도 보통을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말을 배울 때 계속 사용하면서 익숙해진 것 같이 회계 용어도 여러분들 계속 사용하시면 어느 사이에 자기가 익숙한 용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영리 단체에 근무하는 분들도 회계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시게 되면 회계 용어에도 익숙해지고 특별히 또 여러 가지 법령들이 많은데 그 법령들의 내용에 관해서도 익숙해지도록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용어 개념에 관한 정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영리 법인과 공익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비영리 법인이 공익법인보다 조금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주제인 고위목적사업준비금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모든 비영리 법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2020년에 비영리단체의 바람직한 운영원칙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출판할 때 만든 것인데 이 표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런 그림이 있다는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영리 조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하고 계시는 단체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영리 법인의 개념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법인세법상의 비영리 법인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오늘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듯이 4개의 범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의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은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법인세법상의 비영리 법인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3가지 공익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범위가 적은 것이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인데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 법률은 제가 대학 2학년 때인 1975년에 제정된 법률이고 소관부처는 법무부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은 세법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법은 주로 설립이나 운영에 관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도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서로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인들이 일하고 계시는 법인이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인지 아니면 공익법상의 공익법인인지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를 보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법인세법과 상경세법에서 각각 공익법인을 정의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 즉 과거의 기부금 단체에 관한 내용은 기부금을 내는 후원 법인들의 법인세 소득 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을
송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고, 상속세법상의 공익법인은 출연, 즉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의 입장에서 기부금을 과연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법상의 공익법인 제도는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1990년대 중반에 도입이 됐고요. 상속세법상의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 주제와는 관련 없는 말씀을 드리면 다른 나라에 있는 이렇게 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과 상속세법상의 공익법인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한 법에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상의 공익법인 규정에 상속세법상의 내용도 다 넣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을 모순되는 점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법상의 차이를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민법에는 종교, 기회, 사교에 관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반면에 공익법인법에는 이런 종교, 기회, 사교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공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정의하기 어려운데 이 법에서는 사회 일반의 이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임원 선임에 대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본재산에 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민법 쪽을 좀 보시면 민법에는 기본재산 제도가 없어서 공익법인법상의 기본재산 제도를 준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민법에서 기본재산에 관한 법령이 없어서 기본재산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각 주무관청에서 만들었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공익법인법에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 혜택은 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비교한 표입니다. 대부분의 비영리 관련 법률들이 일본에 있는 법률들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위기 이전까지는 일본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IMF 위기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법인들의 결산공시제도, 또 공익법인 회계기준도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오늘 수강생 중에서 회계사님들은 이 용어를 다 아시겠지만 비영리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회계를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고적으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준비금이라는 용어는 상법과 세법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상법상의 준비금은 영어로는 리저브라고 하고, 재무상태표, 즉 대차대표에서 자본, 순자산에 해당이 되고, 법정준비금, 이익준비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세법상의 준비금은 영어로는 프로비전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세법상의 준비금이라는 것은 오른쪽 밑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준비금의 종류를 써놓았는데, 실제 발생한 비용은 아니지만 미래에 발생할 특정 비용이나 손실 보전 또는 특정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미리 송금,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세 목적상의 준비금을 말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표시하진 않았지만 세법상의 준비금을 송금,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장부의 비용으로 반영을 하고 부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결산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도 일본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그 비영리법인들의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이 세법상의 준비금이 회계상의 부채가 아닌 관계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고위목조 사업 준비금을 자물상 비용과 부채로 계상을 하게 되면 회계기준 위반에 해당이 되어서 회계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을 통해서 그 성금으로 산입을 하고 그 세무조정에서 성금으로 산입한 금액을 잉여금 처분사항에서 그 잉여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회계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법인세, 과세소득, 각사 없는 소득이라고 하는데 법인세법상의 그 과세소득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장부, 결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만 반영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정의에 관해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19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이 슬라이드에 표시를 했습니다. 즉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하고 동일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한 것을 말하는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는 그 1년 이내 유동부채, 1년 이후에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않고 단위값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법인세법상의 성금이라는 용어하고 기업회계상의 비용이라는 그 용어가 서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슬라이드는 사립학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회계에서 순자산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영리 관련 회계기준의 재정 경위를 기재해 보았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그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에 표시한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만든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세금 징수를 위한 회계기준일까라는 화두에 대해서 일부 회계학 교수들께서 상증세법상의 근거가 있고 국세청이 집행하는 관계로 세금 징수를 그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준이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뒷장에 그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목적을 보시면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그리고 회계감사에 사용하는 그 회계기준이라는 말로 그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차이에 관해서 그 요약을 해보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법적 근거가 있고 그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 모든 비영리조직을 위한 기준인데 실무적으로는 그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비영리조직들만 이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상증세법의 공익법인은 당연히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인 사립학교들은 또 별도의 그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회계기준의 차이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그 첫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만들면서 회계학자들이 약 2년 동안 첨예하게 논쟁했던 것이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회계 이론에 따라서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2017년 7월에 그 한국회계기준원이 그 비용리조리 회계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한 후에 실무계로부터 현실에 맞지 않는 회계기준이라는 많은 반발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고시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김일석 박사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겠지만,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단체들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잉여금 처분을 통해서 세무 조정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위배가 아닌가라는 사전 질문이 있었는데,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이 위배가 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할 때는 기업회계기준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인 비영리법인의 과세서 대상 수익과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의 연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과세제도의 연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62년에 법인세법에 처음으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과세할 것을 정하고, 고위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성금으로 산입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1968년도에 성금 산입 제도를 축소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영리법인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최종세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뒤에 1989년에 지금 제도와 거의 비슷하게 이자, 배당, 주식 양도 수입,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뒤에 1991년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차등세율을 폐지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예금이자에 대해서도 모든 비영리법인이 세금을 내도록 되었고, 이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1994년도에 고위목적 사업준비금 제도를 만들어서 예금이자와 배당은 100%, 그 이외의 기타 소득은 50%를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해서 실제 납부할 세금을 없애던가 줄이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이라고 약칭을 쓰는데, 조특법상의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법인세법보다 더 많이 설정할 수 있어서 100%, 80%를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각 법인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특법상의 몇 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각 법인별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인은 의료비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익법인 사업에 기부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료발전회계라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우리 회계사들도 상당히 자세하게 보아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이 뭐냐고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위목적 사업에 기부한 것처럼 보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고, 5년 이내에 사용하는 준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주기부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간주기부금을 100%를 인정할 것인지 50%를 인정할 것인지 이런 이슈가 있고요. 과세이연이라는 말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몇 년 뒤에 내는 것을 말하는데, 세법상의 준비금이 거의 대부분 과세이연에 해당이 됩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그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이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을 해서 5년 이내에 사용을 했으면 과세 이연이 아니라 그냥 세금 감면이 맞습니다. 다만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을 하고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해서 환입을 하게 되면 법인세 본세와 이자 상대액을 납부하는 관계로 이런 때는 과세 이연이 받습니다. 의료법인의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슬라이드는 1962년도 시행되었던 법인세법의 내용인데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1998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카피인데 관심 있는 분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1989년 1월 1일 시행 법인세법의 개정 내용을 개정 전과 개정 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개정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원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비영리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을 빙자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곳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미국 국세청이 Non-Related Income, 즉 비영리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관련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미국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우리나라와 같이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제도가 없어서 비영리 법인은 Non-Related Income에 대해서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개혁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세법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원래 영문 명칭이 뭐였냐면 Profit Making Activity였습니다. 일본이 이런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1950년에 법인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을 했는데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면 기부금으로 모아서 소득에서 성금으로 공제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공익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간주기부금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1994년에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을 도입하기 전에 유사한 제도가 있었고 고위목적 사업준비금 제도는 5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요건이 더 추가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핏 메이킹 액티비티라는 영어를 일본 세법에서 수익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말이 우리나라에도 그냥 들어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50년 이상 사용을 해서 굳은 말을 바꾸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수익 사업이라는 말보다는 영리 사업, 과세 사업 또는 비관련 사업이라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점에 관해서 적어보았는데 강조하고 싶은 점은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관한 범위하고 비영리법인들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상의 수익사업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세법에서 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면 법인세가 부과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의료 입장료 수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법상의
그래서 수익사업이라고 정해놨다고 해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법 이외의 측면에서 목적사업 이외에 수익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면 설립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그 확인을 하고 대부분 주무관청의 그 허가를 받는 것이 그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과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정관상의 고유목적 사업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현행 법인세법상에서의 정하고 있는 수익사업,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유형을 표시했는데 6가지가 있고 이자소득은 거의 모든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이 되고 제조업, 도소매업, 수익 등 이런 일반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서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인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에 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회계사나 세무사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보수적으로는 국세청에 서면지를 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인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번 수강생에 소속되는 전체의 수익사업 유형을 조사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예금이자하고 배당소득이 많고 비영업대금도 좀 있고요. 임대소득이 많습니다.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기타소득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25곳 전체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공익목적사업준비금 제도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중요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비영리조립 회계기준의 큰 차이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즉 운영성과표상의 구분 계산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이 구분 계산 표시 제도는 세법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긴 한데 외국에는 외부 공포용 운영성과표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구분 표시를 하는 제도는 없고 세무신고를 위해서만 구분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외국 사례와 같이 공포용에는 구분 계산 없이 통합해서 발표를 하고 세무 목적으로만 내부에서 수익사업, 그 다음에 수익사업 이외 사업 이렇게 구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과 공익법인 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밑에 표시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에서는 세법의 구분 기준에 따라서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고유목적 사업에서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보다는 수익 사업과 비수익 사업 이렇게 표시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제정을 하면서 제가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상의 구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상경세법상의 구분 기준에 따라서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는 입장료 수입 등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공익목적 사업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서 공익목적 사업에서 생긴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으로 변경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고유목적 사업에 생긴 이자소득을 수익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하지 않고 세무조정을 통해서만 신고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 구분 회계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목적 사업과 수익 사업의 구분 회계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에서는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 규칙에서 법인에게, 시설에게, 학교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엄격하게 구분하게 되어 있고, 회계간의 자금이체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서 회계별로 별도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그 일반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법상의 공익법인들은 규모가 크게 되면 그 질문하신 대로 전산상 본지정 코드로 관리하기도 하고요. 또 규모가 작은 단체들은 장부를 그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연도 도중에는 그냥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가 결산대만 그 구분 계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의 범주를 요약한 것인데, 위의 표시는 세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시를 했고, 기타로 표시한 단체만 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고, 이제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표 이외에 단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 청산 중인 비영리 법인, 과세표준 특례 적용을 받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분리과세 신고 방법으로 법인세 납세액을 마치는 비영리 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비영리 단체 대부분이 이자소득만 있는 단체이고, 일부는 임대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이자소득만 있는 단체는 뒷장에서 소개하는 그 특례 신고를 통해서 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만 작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이렇게 작은 단체들인데도 그 일부 세무사들께서 이런 간단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복잡한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무조정 보트를 청구하고 있는 사례를 보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간단한 신고로 충분하기도 합니다. 제가 크리스찬인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그 이자소득만 있는 그 비영리 법인에 해당이 돼서 이 제도를 이용해서 그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세를 환급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가 거의 30년 이상이 됐는데 아직도 일부 조그만 단체는 이 제도를 몰라서 원천징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도 아직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양식은 그 국세청이 만든 신고서 작성 사례인데, 그 한 화면에 2개를 넣어서 잘 보실 수 없겠는데,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듯이 5장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그 케이스와 신고서 작성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사례 해설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 질문 중에서 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명세서 갑과 을의 작성 사례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이 사례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과 관련된 3가지 이슈가 있는데, 회계사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 뭐냐면, 3번째 준비금 사용과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2가지 방법을 예시를 했는데, 방법 1이 아니라 방법 2와 같이 분개를 해야 됩니다. 즉 방법 2와 같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환입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분개만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두 개의 분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환입 그 분계는 그 고위목적 사업비를 사용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말에 가서 일괄적으로 그 분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실무에서는 수익사업 회계와 고위목적 사업 회계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수익사업 회계에서 하는 분계, 그 다음에 고위목적 사업 회계에서 하는 분계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표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어느 대학 산학협력단 이런 데서 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서 실제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은 사용을 했는데 고위목적 사업준비금 잔액이 5년 이상 남아있는 관계로 그 고위목적 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서 추징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주제와는 약간 다른 한국비용률리 평가원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비용률 분야에 관해서는 이 슬라이드와 같이 두 권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왼쪽에 비용률 법인의 회계와 세무인문이라고 하는 책은 2010년에 출판이 나와서 현재는 4판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미국의 인디펜던트 섹터의 소책자를 번역한 책으로서 200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후에 주변에서 책만 쓰지 말고 직접 비영리 단체의 건전성에 관한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권고를 받아서 약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작년 2월에 한국비영리률리 평가원을 설립을 해서 여러분들과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시한 책자는 한국비영리률리 평가원의 평가 기준과 해설서를 합쳐서 만든 것으로서 이 평가 기준을 만드는데 거의 2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 안에 평가 기준과 해설서 이외에 중간에 표시한 논문을 마지막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필리핀, 일본의 비영리 평가 기관들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모델이 적합한 것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정리한 논문입니다. 저희 한국비영리조직 평가원의 주된 업무가 비영리조직의 평가인데 평가를 받지 않는 단체들도 이 단체를 보면서 각 단체의 취약한 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한국비영리조직 평가원은 우리나라에 한 13,000개 정도의 상경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있는데 한 9,000개 정도가 수익 규모가 1억도 안 되는 소규모 단체들인데 이런 단체들의 건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께는 입구에서 자유롭게 가져가도록 했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른쪽에 표시한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에 약 230명 정도의 회계사님들이 참가하신 관계로 필리핀 케이스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리핀의 비용률리 평가 업무는 PCNC라고 하는 NGO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회계사들과 대형 NGO의 임원들이 평가 업무를 프로보노와 자원봉사 형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비용률리 평가원에서는 자원봉사는 아니고 소정의 평가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비용률리 평가원의 평가위원회에 관심이 있어서 평가위원으로 봉사하실 뜻을 가진 회계사님들께서는 오른쪽 밑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장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넣어놨고요.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거의 40분이 됐는데 좀 길어졌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